오늘 첫 번째 그 이어는 강의로 한국 보건의료 공급체계 현실과 개혁 과제라는 주제로 1시간 10분에서 안 들리시나요? 들리십니까? 들리시면 이렇게 예, 예, 잘 들리는 것으로 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보건의료 공급체계 현실과 개혁 과제라는 주제로 1시간 한 15분 정도 강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궁금하신 게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혹시나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질문을 한두 번 받고 또 질의응답하고 약 이제 1시 반 정도에는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총 79장입니다. 이게 시간으로 계산하면 1분 안에 한 장씩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보건의료 얘기하면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이제 일반인도 알기 상당히 어렵고 같은 전문가들도 자기가 이야기하는 분야만 또 얘기하기 때문에 도대체 보건의료 체계 어떤 사람은 보건의료 공급체계 얘기하고 어떤 분은 또 보건의료 제공체계 얘기하고 그럼 제공과 공급체계는 뭐가 다르지? 또 전달체계 또 얘기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개념들을 한번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보건의료 자체가 이제 결국은 이제 보건의료 자체가 공공성을 갖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보건의료 어떤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다면적으로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건의료 특성과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자, 이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보건의료가 한국 사회에서는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 전개되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역사적 전개 공공성 여기에서는 결국은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는 사익추구자 보건의료 체계다. 공공적인 어떤 접근 전략을 75년간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매우 시장이 주도하는 사익적인 어떤 보건의료 체계가 구축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목차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론적인 이제 내용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네 번째부터는 좀 쉽게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이런 역사적 맥락적인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보건의료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현상에 대한 진단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익숙한 개혁과제, 우리 공공의료 개혁과제, 의료전달체계 개혁과제에 대해서 현재 정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또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제 생각을 가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진행할 텐데요. 내용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내용에 슬라이드를 보시고 되게 어렵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저도 잘 모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고개 끄덕끄덕 들어주고 이해가 된다 한다면 충분히 이해하신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뭐 김창일 교수님의 뭐 700페이지짜리 책을 슬라이드 10장에 정리했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비정상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아주 궁금하신 분들은 김창일 교수님의 뭐 700페이지짜리 책에 공공의료 관리와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체계, 공급체계, 제공체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요. 요 그림인데요. 영어가 나오니까 또 짜증 나시잖아요. 이게 그렇게 너무 짜증을 안 내셔도 되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한 사회가 그게 어떤 사회든 간에 그게 자본주의 사회든 사회주의 사회든 뭐 사회민주주의 사회든 어떤 사회든 간에 그 사회가 보건의료와 관련돼서 니즈가 있다는 겁니다. 필요가. 인구 집단의 필요에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구 집단의 필요라는 게 뭡니까? 아픈 거죠. 질병. 질병이 아프면 당연히 질병의 치료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예방에 대한 욕구도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인구 집단의 필요에 반응하기 위해서 어느 국가든 간에 5가지 컴포넌트, 5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개념적으로 얘기하고 그거를 이제 보건의료 체계 하부 구성 요소 5가지. 이게 WHO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근간이에요. 이거를 이제 번역하면 되는데 왜 번역 안 하고 그대로 들고 왔느냐? 이게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 원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 너무 영어 울렁증 괴로워하지 마시고 가장 밑에 보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결국은 요 보건의료 체계가 인구 집단의 필요에 반응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마지막은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는 거예요. 딜리버리 오브 헬스케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제공체계, 전달체계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1차, 2차, 3차 많이 들어보셨죠? 1차, 2차, 3차. 요거를 이제 서비스 제공 체계 또는 전달 체계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좀 더 확장해서 말하면 이런 게 되려면 조직이 돼야 되겠죠.
그냥 혼자서 가방못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조직으로 조직돼. 병원 조직, 의원 조직, 보건소 조직, 조직이 구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돼야 된다는 의미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구성 요소를 흔히들 서비스 제공 체계, 의료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 또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전달 체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서비스 제공 자체는 굉장히 이미 있는 것을 제공한다는 개념이지만 사실은 뭐가 있어야 되죠? 인력도 있어야 되고 시설도 있어야 되고 병원도 있어야 되고 보건소도 있어야 되고 의사, 약사, 간호사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보건의료 아닌 다양한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결국은 조직이 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양성이라고 그러죠. 양성.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어로 하면 자원의 개발인데 뭐 기분이 나쁘실 수는 있어요. 내가 자원이란 말이야. 이렇게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이제 정책적 용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런 보건의료 자원이 양성이 되고 개발되면 조직되고 결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거를 합쳐서 세 가지를 합쳐서 공급 체계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공급 체계는 물론 제공 체계와 공급 체계는 혼용해서 막 씁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공급 체계는 결국 공급이 되려면 자원이 개발돼야 되고 양성이 되고 조직되고 결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포괄해서 서비스 공급 체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체계는 예를 들면 생산, 양성, 뭐 인력의 양성, 시설의 확충 이런 것들을 좀 포괄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우리가 건강보험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이코노미 서포트니까 뭡니까 경제적 지원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뭐 의료보장, 뭐 세금으로 조달한 어떤 예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구성 요소고 왼쪽 매니지먼트는 이제 법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한 사회가 필요한 서비스에 반응하려면 여러 가지 5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직접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돼서 조직되고 결국은 필요한 사람에게 1차, 2차, 3차 서비스 제공되는 것을 전달체계 또는 제공체계라는 개념을 쓴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좀 더 확장해서 양성과 개발, 서비스가 인력과 시설과 지식과 기술이 개발되고 확충되는 이런 과정을 전체로 합쳐서 공급체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 예.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셔야지. 예,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 다음은 끝난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필요라는 것은 사실은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건의료 얘기하는데 보건과 의료를 자꾸 띄워넣으려고 하는데 사실 띄워지지 않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실히 아프다. 그러면 치료, 의료 서비스잖아요. 의료적 영역인데 아픈 것도 긴가민가한 게 있잖아요. 디스컴포트. 그리고 아프기 전에는 사실은 별로 니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도 맞고 검진도 하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 건강할 때는 예방 서비스잖아요. 그럼 이거는 보건이잖아요. 근데 그런 영역이 굉장히 경계 영역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칼로 물자듯이 이쪽은 의료고 이쪽은 보건이다라는 게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그건 다시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런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필요의 크기와 복잡성 이게 이제 왜 이런 그림이 나왔느냐 우리가 제가 보건의료 체계 구성 요소에서 마지막에 서비스의 제공 전달 체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얘기를 했는데 야, 그게 이렇게 복잡하게 1차, 2차, 3차 얘기해. 필요한 사람에게 뭐 지가 마음대로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건강이라는 질병에 대한 필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필요, 예를 들면 암이라든지 장기식 같은 경우에서는 매우 복잡하잖아요. 굉장히 중하고. 근데 이런 필요가 전 인구가 예를 들면 장기 이식을 전 인구 10%가 장기 이식을 해야 된다. 그럼 나라가 망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필요는 얼마 없다는 겁니다. 근데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가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인구의 30%가 고혈압이라는 겁니다. 그럼 인구의 30%는 고혈압에 그 필요는 큰데 대신에 고혈압 치료하는데 무슨 MRI, CT 뭐 어마어마한 장비가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필요가 큰 거는 단순하다는 얘기고 필요가 작은 거는 복잡하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이런 거다. 그렇다면 이 필요의 크기에 맞게 서비스 제공 체계, 전달 체계가 구축돼야지 쉽게 말해서 효율적이겠죠. 효율성이 사실 중요합니다. 효율성. 야, 이게 무슨 공공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효율성 얘기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효율성은 개인의 효율성이 아니라 국가 단위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 단위 효율성이 가장 안 좋은 나라가 사실은 개인의 효율성을 가장 많이 따지는 미국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효율성을 그렇게 잘 따진 나라가
GDP의 16%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비효율적인 거죠. 이런 측면에서 필요의 크기와 복잡성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을 1차, 2차, 3차로 잘하면 굉장히 사회가 그 의료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앞서 얘기한 이제 그 건강에서 니즈의 어떤 그런 연속성과 연결되는 건데, 자, 우리의 관심사는 사실은 의료보건이라는 게 개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서비스, 집단을 대상하는 예방접종. 이거는 사실은, 물론 예방접종도 이제 중요한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이제 거기보다는 개인의 욕구를 반응하기 위한 서비스에 이제 초점을 맞추겠다. 오늘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서비스 초점을 맞추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 있어서 보건의료는 개인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건에 있어서의 집단 방역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검진이라든지 건강검진, 예방접종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근데 이 부분들은 이제 보건의 집단의 대상은 오늘의 관심이 아니고 개인 대상에 있어서의 서비스 영역에 초점을 맞추겠다. 따라서 보건의료에서 일부분만 다루겠다라는 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질병청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오늘 다루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서비스 영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의 복잡성이라든지 크게 봤을 때는 크기가 큰 거는 사실은 인구 집단에 큰 거는 뭡니까? 그냥 아픈 거예요. 아프면 사실 집에 쉬어야 되고 병원도 오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면 되는데 못 쉬니까 자꾸 병원 가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냥 아프면 집에서 쉬는 게 가장 제일 좋은 겁니다. 지역사회에서.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푹 쉬고 이런 사회가 왔으면 참 좋겠는데 안 오니까 우리나라는 250명 가는 게 아니라 750명이 전부 다 1차 의료기관 약 먹으러 가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쉬고 쉬어도 안 돼. 예를 들어서 콧물이 아주 누렇게 바뀌고 아주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1차 의료기관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꽤 되는 거죠. 그런 사람도 1년에 찾으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폐렴이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폐렴도 아주 아주 심각한 폐렴이 걸려가지고 중환자실 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3차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극히 일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지역사회에서 이런 많은 필요에 대해서 반응하기 위해서 삼성병원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세브란스 병원이 이런 기본적인 뭐 감기든 아니면 고혈압이든 단순한 분에 대해서 반응하기 위해서 방방곡곡 구마다 예를 들어서 세브란스 병원이 많이 만들어지면 나라가 망하겠죠. 그럴 필요가 없이 사실 기본적인 것은 훨씬 이제 1차 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여기서 제대로 좀 입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의뢰되고 그리고 3차가 필요한 사람은 또 3차에 의뢰되는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결국은 거시적으로 자원이 잘 분배돼서 필요한 사람에게 잘 굴러간다. 이게 의료 전달 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부족한 사람이 없이 형평성 또 효율성이 형평성에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개념이 제공 단계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의 복잡성과 제공 단계들을 이제 WHO에서는 이제 70년대 이런 이제 개념으로 정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건학 교과서와 예방약 교과서에 빠짐없이 나오는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지역사회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돌봐주고 공동체가 그리고 집에서 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리고 충분한 어떤 영양 공급되고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은 사실은 의료기관에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1차 의료기관이 좀 문제가 있는 경우에서는 지속적으로 상담해주고 교육해주고 그리고 1차적인 치료할 수 있는 기본 보건의료기관 그다음에 첫 번째 의뢰는 종합병원 그리고 첫 번째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바로 첫 번째를 반드시 건너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기본 보건의료 단계에서 바로 대학병원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의뢰로 이렇게 전달되기도 하고 바로 대학병원으로 가서 이제 중앙 문제는 다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세 번째 의뢰는 뭐냐? 이거는 그냥 뭐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제 국가중앙뿐 아니면 장기식 같은 경우에서는 여전히 대학병원 정도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가 수준에 한두 개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의료 체계를 통해서 전체적인 필요에 반응하고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하면은 1차 의료는 가정의학 중심으로 2차, 3차 이렇게 구성돼야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1차 의료기관은 단순한 거 하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1차 의료기관은
기본 보건의료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의 어떤 장비라든지 시설이 많은 장비 시설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복잡하지 않다는 것이지 이 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다릅니다. 퀄리티의 방향성이 다른 거죠. 위쪽의 퀄리티, 지뢰에 있어서의 방향성은 아주 전문화, 세분화된 서비스의 성격이 한다면 이쪽에 있어서의 서비스의 퀄리티는 지속성, 그리고 포괄성, 그리고 얼마나 다면적인 어떤 환자나 그 가족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다뤄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한마디 말씀드리면 주치의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잘 구성되면 그 사회가 안정적으로 보건업체가 구성된다. 이게 이제 개념적인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건의 특성, 공공성은 이제 개념적인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된 거죠. 그럼 보건의료라는 게 왜 이렇게 시장에서 내가 알아서 구매하면 되지. 시장에서 예를 들면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백화점에서 물건 사듯이 서비스 구매하면 되지. 예를 들면 돈 있는 사람은 고급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돈이 없는 사람은 시장에서 물건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겠죠? 어쨌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상품 구매하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돈 있는 사람이 꼭 시장에서 5,000원짜리 백반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비싼 거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소비가 말이 이상하네. 근데 보건의료는 다르다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은 구매력에 따라서 중증 입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외래 서비스만 이용해야 되고, 아니면은 돈이 많으면은 사실은 외래 서비스만 이용해도 되는데 굳이 대학병원에서 입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서는 사실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국가 수준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권리 부재가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 보건의료가 누구나 누려야 될 보편적 권리다라고 얘기한다면, 접근권을 보장해야 된다면 접근권을 침해하는 거죠. 자기가 고급 서비스를 이용함을 통해 아주 타인의 서비스를 막는 효과, 자원을 전취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학자마다 굉장히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건 경제학하는 사람들은 시장 실패라는 논리를 통해 가지고 공공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보건의료는 권리야. 저 같은 사람은 권리이기 때문에 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보건의료는 공공적이야 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공공적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학자들이 얘기한 걸 잘 들어보시면 어느 포인트에서 얘기하냐에 대해서 매우 다른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건의료의 정의가 사실 복잡하다는 겁니다. 보건의료 정의를 보면은 사실 개념적으로 정의하면 건강을 보호하거나 향상하는 데 필요한 건강증진, 예방, 치료, 질병관리, 재활, 보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더 들어가면 전문가가 생각하는 보건의료, 비전문가가 생각하는 인식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들은 아픈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장애가 발생해 죽어 살아, 이게 중요하겠죠. 비전문가는 일반인들은 아픈 게 중요해요. 나 아파 죽겠는데 전문가가 너 아픈 거 필요 없어,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안 맞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많이 사라져 있는데, 전문가 비전문가가 상호 교차돼야 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예전은 그렇지 않았죠. 전문가는 지시하려고 하고 비전문가 인식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제 환자 중심성,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정의 자체가 이제 복잡해요. 더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건의료의 목적을 기준으로 하느냐, 대상을 기준으로 하느냐. 예? 마스크 벗고 해도 될까요? 그래요? 그럴까요? 예. 그리고 저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센터장에 경영하고 있어서 참고적으로 가장 비싼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벗어도 될까요? 벗어도 된다고 하면 이렇게. 예, 제가 숨차서 그러면 벗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보건의료의 범위와 내용 자체가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쪽에 하나만 보시면 치료만 하면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거, 치료 같은 경우도 외래냐 입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중요성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건 외래만 얘기하게 되면 야, 외래가 그렇게 중요해? 그럼 필수적이야?
필수적이지 않는 건데 그걸 권리라고 얘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치료라는 것도 입원 생각하면 야 입원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는 당연히 개인의 구매력에 따라서 입원이 결정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권리로 보장돼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입원도 보장을 잘 안 하는 나라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게 따라서 이 보건의료를 어디에 포커싱하냐에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외래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외래가 사실은 굉장히 권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저기 아니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선택이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제대로 건강관리 안 하고 고혈압, 당뇨 외래 서비스 제대로 안 받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합병증 발생해서 입원에 가게 되잖아요. 그게 또 예방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보건의료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어떤 건 필수적인지 어떤 거는 필수적이지 않는지 이거를 권리로 봐야 돼 아니면 다른 특성으로 봐야 돼에 대한 입장이 나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점점 사람들의 욕구는 증가하고 있고 사람들이 개인에 대한 권리의식이 성장되고 있기 때문에 권리라는 것들은 딱 정형화에 대해서 누가 WHO의 사무처장이 권리는 이거야 라고 정해준 것도 아니고 보건부 장관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거죠. 그렇죠? 없었던 권리들을 끊임없이 투쟁을 통해 가지고 자유권을 쟁취하고 사회권을 쟁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건강권 보건의료 권리라는 것도 쟁취되는 것이다, 확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보건의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거에 결정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어디까지의 필요를 볼 거냐. 그리고 그 필요에는 주관성이 개입된다 앞서 말씀드렸죠. 주관적 이해, 환자 비전문가인 환자, 물론 당사자의 이해가 관철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를 객관적으로 정의할 필요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면 필요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정의해야지 이 정의된 필요가 있다는 것은 그 필요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하지 않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사람이라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 구성원이면 필요하다는 개념이니까 필요한 개념은 상당히 그 내부에 권리 개념이 들어가고 있고 공공성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를 만약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만 있다면 그건 국가가 해야지 당연히. 그렇죠? 도덕적 의무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김창현 선생님이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요거 자체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잘못 이해하면은 사실은 좀 이상하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를 객관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근데 문제는 정의가 쉽지 않다라는 그리고 정의의 결정이라는 거는 맥락적으로 사회의 어떤 역관계, 힘의 역관계에 따라서 끊임없이 바뀌어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떨어지고 건강에 대한 어떤 권리 의식이 약화되면 당연히 후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게 아니라 사회가 전체적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고 실제 보건의료 노조가 열심히 데모란 그러는데 운동을 해가지고 필요에도 확장하면 당연히 많은 영역에 어떤 사회적 권리를 확장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한 분 한 분 또는 노조의 하나하나 행위, 모든 활동 행위가 액터의 활동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제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의가 복잡하다 말씀드렸고 특성을 보면 더 이제 왜 연결되는 거예요, 정의와. 자, 특성이라는 부분들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사회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을 볼 수 있는데 사회적 특성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니즈라고 봤을 때, 필요라고 봤을 때 이거는 권리의 측면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 권리, 사회적 필수적 특별 활동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권리를 보장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당연히 그렇다는 거는 공공성이 강조된다는 거죠. 공적 영역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적 영역이라는 것은 구매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력이 결정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필수 영역이고 보편적 권리 영역이란다면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개인이 하는 게 아니겠죠. 그 개인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회, 국가, 정부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겠죠. 물론 정부가 민주적인 정부라는 그런 이제 전제 조건이 거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공공성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또 사회복지하고 또 이렇게 또 구분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회복지가 좀 다른 거는 또 전문성이 또 굉장히 강해요. 이게 지금 보건의료를 어렵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죠. 전문가 중심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특성이 있어요. 아무리 환자의 어떤 권리가 중요하고 그리고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지만 의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난 싫은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의료 현장 밖에서는 가능해도 진료실 안에서는 하기가 쉽지 않는 것들이 현실이다. 이게 전문가 중심성이 강하다는 또 특성이 있겠습니다. 그거는 또 이 보건의료가 질병이라는 공포, 불안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가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가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입김이 세. 하나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공포 불안이라는 건 뭡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보셨죠? 코로나 생기고 나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한 번도 공공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는데 전 국민이 공공 떠드나요? 어쨌든 전 국민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 다 잊어버릴지 모른다는 또 공포감이 또 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보건의료에 대한 최대 주제 경향을 또 가져오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런 특성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회적 특성뿐만 아니라 재화로서의 또 특성이 있어요. 경제적 특성. 이게 이제 사실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왜? 사실은 물건 돈 주고 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외국은 이러느냐? 외국 그렇지 않아요. 다 무상의료가 나라가 무슨 구매력이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가 구매하는 게 아닌데 필요하면 가서 서비스 이용하면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인 부담 없을 때는 자기 돈으로 서비스를 구매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특성, 시장의 특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시장의 특성에서 내가 선택해서 구매하는 거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해방 이후에 한 번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저게 벗어난 적이 없고 더더욱이나 우리나라는 찬민적 자본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너무 시장적이에요. 공적이라는 게 정말 단 1도 없을 정도로 약한 나라가 이 나라다 얘기하면 굉장히 이 나라를 무시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실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적이고 사회적이라는 가치가 사실 약화된 게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되겠죠.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 자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보건의료 재화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 환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잘 모르잖아요. 아까 전문주의 경향이 강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불균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공급자인 의사, 간호사, 특히 의사 같은 경우에는 독점돼 있잖아요. 면허 독점이고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잖아요. 기업도 할 수 있고 병원도 만들 수 있고 혼자 다 할 수가 있어요. 독점돼 있는 상황인데 정보도 독점돼 있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규제되지 않는데 시장에 선택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소비자 단체에서는 엄청나게 선택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도대체 알고 선택한지 모르겠어요. 뭘 선택한다는 겁니까? 저기 TV에서 나와 있는 선전 보고 선택한다는 건 그런 거밖에 안 보이는데 그런 선택이 치명적인 역할을 가져오는 거죠.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사실은 정말 훌륭한 뮤지션을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TV 보고 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이제 문제들, 그래서 선택이 갖는 사회적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갖고 있는 참, 물론 이제 선택을 다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선택이라 하더라도 어떤 선택이나 알고 제대로 아는 선택이 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소비자 권력 또는 환자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시장에 지배된다면 독점력을 갖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의료인에 있어서의 그런 불균형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는데 뭡니까? 이거에 힘을 키우는 게 목소리만 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건의료는 실제적으로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재화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정책적으로 규제가 강화돼야 되는 영역이다. 환경 규제처럼 보건의료가 사회적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 특성만 보고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또 이제 이번에 코로나에 또 외부 효과도 있죠. 격리를 시켜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난 선택이니까 격리 안 할 거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강제로 격리시키잖아요. 이건 외부 효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불확실성.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예방접종 나 맞기 싫어. 이러면 됩니까? 물론 안 맞을 권리도 있으니까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화이자를 선택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입원이냐, 입원에서도 어떤 입원이냐, 외래도 어떤 외래이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수 치료하고 관절 수술하고 같습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거는 공공재정 성격이 굉장히 강한 반면에 어떤 거는 개인 대상에 굉장히 그 상업적 성격이 강한 또 보건의료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업적 성격은 사실은 보건의료 영역에서 저는 제외한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성형이라든지 성형이 왜 보건의료냐. 물론 그건 이제 쟁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미용 성형 말하는 거 일반 성형이 아니라 미용 성형, 미용 목적의 성형 이 부분들은 그래서 확실하게 필수적인 재화와 거리가 먼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최소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예방과 치료 부분들은 공적 영역으로 들어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영역의 보건의료를 한다면 예방과 외래 입원은 전부 다 공적 성격이 강한 보건의료 서비스다라고 봐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개입들이 강화
강화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예를 들면 미용성 연구를 공적 개입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선택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최소한의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경제 특성이 있다 보니까 외부 효과라든지 독점력이라든지 정보 비대칭성이 있다 보니까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건경제하는 사람도 시장 실패가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영역은 규제가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모두 동의합니다. 유일하게 한국에 있는 보건의료 어떤 정책가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사실은 제정신을 갖고 있는 웬만한 제대로 된 보건 정책을 한다면 보건 경제하는 사람들은 시장 실패가 있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돼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해야 되는데 한국은 예외다. 참 이상하죠.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은 보건 경제하는 사람은 시장 실패가 있기 때문에 규제 강화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실패는 보편적 현상이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것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회적 규범에 따라서 공적으로 재편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을 기본으로 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게 미국식이죠. 그게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생산과 서비스 제공들을 다르게 조직해야 된다. 이게 이제 유럽식인 거죠. 이런 이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필수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필요한 서비스한 거는 공적인 규제 대상이어야 된다는 것은 이거를 보건의료를 경제적 특성으로 바라보느냐 사회적 특성으로 바라보느냐 권리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와 상관없이 공통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건의료의 이제 이런 특성이 필요에 반응한 거고 필요라는 것들이 권리라 했을 경우에 그 권리에 해당되는 서비스가 구매력이 큰 사람 작은 사람에 따라서 서비스 질이 다르면 안 되겠죠. 그러면 바람직한 보건의료라는 것은 사실은 질도 동등해야 되고 접근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효과라는 것도 자원이 한정됐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큰 사람, 예를 들면 중증 환자는 많은 서비스가 드려야 될 것 같고,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병원 서비스가 아니라 외래를 통해서 지속적인 서비스, 질 높은 지속적인 외래 서비스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의 전달 체계가 구축돼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맞는 인력과 시설이 양성이 되고 개발되고 생산되고 그리고 이런 접근 방식이 시장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규제하는 방식 더 나아가면 다른 어떤 공적 시스템에 대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 공급되는 방식으로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들이 보건의료 체계의 기본적인 그래야만이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속성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포괄적이고 질이 형평하게 제공되는 거 이게 바람직한 보건의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보건의료가 전문가 중심을 극복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 그 당사자에게 어떤 당사자 이해가 실현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한 보건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요거 그래서 권리로서의 보건의료 개념들이 보건의료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중원 부원 또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보건의료라는 것은 이제 간단히 이건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건의료 보면은 야 보건의료는 건강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해. 그건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건강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했을 때 사실 설명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집단적인 개인 수준에 있어서는 당연하죠. 내가 아파서 서비스를 받는 거는 당연한 욕구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집단 수준에 있어서의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면은 기대 연명, 평균 수명이 증가해? 그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나마 입증되는 게 어느 정도냐면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심혈관 질환 관련된 응급 서비스라든지 심혈관 센터를 만들면 사망률이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암 사망률이 줄어들어. 예를 들면 암센터가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좋은 병원이 있으면 암 사망률이 줄어들까요? 줄어든다고 얘기할 거예요, 의사들은. 근데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를 이제, 저 같은 이제 정책하는 사람 또는 예방의학 하는 사람들 얘기하면 리드 타임 바이어스라는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몰라도 되고요. 사실은 오래 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래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빨리 발견해서 오래 산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진단 기술이 발전한 거지, 치료 기술이 발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갑상선이 갑상선. 갑상선을 늦게 발견해도 생존 기간은 똑같은데 다 거의 뭐 다 사시죠. 근데 빨리 발견하니까 오랫동안 약을 드시잖아요.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집니까? 의료비는 엄청나게 쓰고 뭐 의료비만 뭐 생각하지 않더라도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과연 보건의료 서비스가 과연 집단의 건강수 향상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퀘스천이 있어요. 의문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야 건강 수준 향상하지 못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우리가 경제적으로 거기에
의료 보장을 해야 돼. 이런 이제 또 의문이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라는 이거죠. 건강수치 향상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목적이긴 하지만 간접적인 목적으로 봐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권리로서의 보건의료라는 겁니다. 내가 아파서 치료받을 수 있고 내가 아파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의 실제 사후적인 결과가 좋으냐 안 좋으냐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라는 의의라는 것은 단지 건강 수준 향상이라는 의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권리로서 접근할 수 있고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그런 충분한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동의하시죠? 예, 예, 이런 걸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영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공포로서 자유로워서 권리라는 겁니다. 내가, 특히나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사에서 그런 건데, 자본주의사라는 게 뭡니까? 노동력 하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제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 자살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 노동력 하나밖에 없는데, 노동력에서 가장 노동력 손실이 발생하는 게 뭐잖아요? 뭡니까? 아프고 산재잖아요. 아프고 산재다 보면은 결국은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어떻습니까? 나락으로 빠질 수 있잖아요. 따라서 비용 부담 없이 보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프리 헬스케어. 프리 헬스케어가 무상의료잖아요. 그래서 무상의료 얘기하면 수준 떨어진 거 약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건의료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프리 헬스케어는 정말 중요한 가치다. 공포로부터 우리 사회 구성원이 그리고 특히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동의하시죠? 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다. 경제금융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푸커는 통치로서의 보건의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또 어려운 얘기니까 이것만도 1시간짜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공공성이라는 측면들을 여러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보건의료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보건의료의 미용성형 영역까지를 공공성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그 보건의료가 권리로서의 보건의료라고 본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영역, 외래든 입원이든 예방이든 재활이든 이런 부분들은 공적 영역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고 이런 문제에서는 권리로서 다뤄볼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그런 영역에서는 사실은 시장 실패가 발생한 영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제 미용 성형보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공적 규제가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근데 이런 보건의료 공공성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여러 구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보건의료 체계 전달 체계에서 공공성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은 앞서 얘기했죠. 공급 체계란 거 뭐라고 그랬죠? 전달 체계 플러스 인력이나 시설의 개발 양성까지 포함한다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인력과 시설을 만드는 것은 시장에서 마음대로 만들어주고 전달 체계만 공적으로 한다? 이게 지금 현재 정부가 개혁하려는 방향이죠. 그게 잘 작동되겠습니까? 작동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원 조달을 통해 가지고 이 서비스 제공 체계 전달 체계만 합리적으로 구축하겠다. 이게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민주당의 정책 공약이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과연 제대로 된 어떤 전달 체계도 구축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지만 같이 가야 되는 게 사실은 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 자체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양성 자체가 어떻습니까? 전문의 어떻게 양성되죠? 지네들 마음대로 양성하고 있잖아요. 전문의가 어떻게 양성됩니까? 큰 병원에서 다 가져가잖아요. 예를 들면 정말 필요한 데서 양성되려면 지역에 훨씬 더 많이 전공의 배정을 가져가야지. 제 말 틀렸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큰 병원일수록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지금 양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과대학, 간호대학은 공적으로 양성되고 있습니까? 지네 마음대로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는데 마음대로 하진 않지만 상당히 사적 이해가 실현되는 방식으로 많이 가고 있다. 돈은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가는데 집안이 거덜나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될지 모르지만 좀 심각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관의 소유 성격 문제, 지역, 사회, 국가 차원에서의 공공성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측면들이 사실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 기본적인 이제 개념에 대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런 보건의료 특성을 갖고 있는 한국은 왜 지금 아까 결론적으로 사회주의적인 보건의료 체계다 말씀드렸는데 보건의료는 원래 특성이 사회적인 권리적 측면이 강하고 공공적인 측면이 강하고 경제적 특성을 보더라도 시장 실패가 발생한 영역인데 왜 한국은 보건의료가 사적이라 얘기하기에 사회주의적이라 얘기해 특히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지원 조달이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건의료 체계가 공공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역사를 한번 봤다는 거죠. 회방위에서 한국 역사 이거를 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김창현 선생님의 700페이지짜리 책을 보시면 또 자세하게 알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누구죠? 한양대
신현재 교수님 여기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신현재 선생님이 쓰신 책을 보시면 알 수 있겠는데요. 그런 여러 책들을 정리해 보면 객관적으로 정보 수립부의 보건의료 체계는 한마디로 정부가 한 번도 공급과 관련돼서 규제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급과 관련돼서 한마디로 무방비 상태로 놔뒀다. 그러면 처음부터 해방 이후에 그랬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해방 이후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흐름도 있었지만 누가 이렇게 망쳐놨습니까? 미군정이죠. 미군정이 사실은 미국식의 제도는 들어왔는데 미국식의 이 근대적인 어떤 뭡니까 의사 제도라든지 게 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 공급 체계에 대한 얘기들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 돈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시장에 이제 맡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민간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가 형성이 됐는데 그 민간이 한마디로 자기가 시장에서 공급의 주체로 나가는 거죠. 그 주체가 누굽니까? 의사죠. 의사가 의원도 만들고 의원을 키워가지고 병원 만들고 대학병원 만든 것들이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공적 개입에 대한 역사가 없었느냐?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도 있었고 계속 있어 왔는데 이런 확충 계획 자체, 공공병 확충 계획도 안 됐고 기본적인 전달 체계에 대한 구축 계획도 잘 안 됐던 겁니다. 공적 개입이 실패한 거죠. 왜 실패했겠습니까? 자, 공적 개입을 하려면 정부가 투입을 해야지 공적 개입이 되는 거죠. 투입도 하지 않고 공적 개입을 하겠다? 이건 작동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당시 70년대까지는 보건의료는 전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건의료는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어로졸 보건의료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아프면 참고 일했잖아요.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게 미덕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말 어이없는 그게 생산 담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파도 참고 산재당해도 참고 그리고 망가지는 우리 신체가 노동자의 신체가 망가지는 이런 것들이 70년대에 있어서의 개발 독재 발전국가 노선의 핵심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자본 입장에서도 총자본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노동력 재생산이 안 되잖아요. 산재가 워낙 많이 발생하고 많이 아프고.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건 노동자 가만히 있습니까? 전태일 여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권리투쟁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최소한 야 아프면 치료비라도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요구들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공급 부분에 대한 확충이라든지 전체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한 그에 기반해서 시스템들을 민간 병원들을 공적으로 들어와서 체계들 만드는 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야 그래 그러면 의료비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저는 이제 이거 제 이제 주관적 의도가 깔려 있는 건데 이렇게 공적 지원을 투입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의료보험이 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제 가격이 낮아졌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수요가 폭증한 거죠. 예전에는 비싸서 못 갔던 병원들을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정부는 일정하게 필요한 분에 대한 공적인 확충도 하고 기존에 들어왔던 민간 병원들을 다 키워주기도 하고 민간병원을 키워주기도 해야 돼요. 민간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없는 데는 공공병원 만들고 이렇게 한다면 체계적인 보건의료 체계가 구축됐을 텐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원조달만 들어갔다는 거죠. 이거는 첫 번째 경로우전성. 해방 이후에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다. 이게 하나의 의심이 하나의 어떤 가장 큰 가설이고 두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의도적인 어떤 투자의 배제 결국은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89년 이후에서 시장에 들어온 것들이 급격하게 자본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외피적으로는 법인인데 비영리 법인인데 말만 비영리 법인이고 상당히 사익적인 성격의 그런 민간 병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형 병원들이. 그러면 공공병원들은 그러면은 굉장히 공익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시스템 자체가 김찬희 선생님이 얘기한 항상 핵심이 시스템 자체가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보건의료 시스템 자체가 사적이고 시장이다 보니까 국립대학병원 별 차이가 없어요. 서울대학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의료급여 환자 안 보는 건 똑같아요. 서울대학병원의 지금 의료급여 환자의 전체 수급률이 우리나라가 전 인구의 3%가 의료급여 환자고 의료급여 환자는 다 아픈 환자들이에요. 다 사실 중병인 사람들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서울대학병원이 의료급여 환자 입원율이 1%가 안 돼요. 한마디로 뭡니까? 부자들 병원이다라고 얘기하면 서울대학병원이 화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별 차이가 없다는 건 행태에 있어서 이 얘기는 뭡니까? 그래서 개별 병원만에 있어서의 소유 주체도 문제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시장의 어떤 시장성이 그냥 맡겨놔 버렸고 규제하지 않다 보니까
워낙 이런 시장 질서가 사익추구적인 질서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만연했다. 이 부분들은 외적 환경과 관련돼 있죠. 신자유주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어떤 천민적 자본주의 환경과 맞물리면서 전체적인 보건의료도 매우 천민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뭐 사무장병원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병원들이 많잖아요. 외과 물어보세요. 사무장병원이 있는지. 그러면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거의 어이없는. 그런 데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대만만 있어요. 식민지 유산이죠. 그러니까 식민지 유산 체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들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공병원 확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전체 시스템 자체에서 시장 질서도 어떻게 바꾸느냐, 민간 병원에 있어서의 이런 어떤 사적 성격 어떻게 바꾸느냐, 공적 성격 강화시키느냐, 더더욱이나 공공병원은 당연히 공적 성격이 강화돼야 되는데 군립대학병원들이 일부는 공적 성격이 약화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꾸는 노력, 이게 같이 가야 된다. 이거를 이제 김윤 교수님은 이거를 이 패키지라 얘기하죠. 공공 정책의 패키지가 중요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하나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하지 않다 보니까 공공은 주변화돼 있다. 이미 있는 공공 역할을 할 병원조차도 매우 소수화되어 있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체계 자체가 시장화되었다. 그게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하고 맞물려서 강화되었다.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게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 가만히 있을 이제 보건의 노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이제 운동했고, 그래서 연대회도 하고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열심히 했고, 그래서 많은 이제 노력했습니다. 뭐 인력법도 이제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참여정부 공공병상 비중 30%, 이거 뭐 한 분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한 번 하셨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많은 활동가들이 해서 30% 공약을 했는데 안 지켜졌죠. 그래서 30%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병상 30% 논리가 빈약하잖아요. 왜 30%야? 50%일 수도 있고 70%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전체 시스템의 공공성 강화하고, 이러기 위해서 공공병도 확충해야 되고, 민간병원도 공공투자가 강화돼야 되고, 이런 어떤 노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공공적인 역할 병상이 30%가 아니라 전체에서 한 60, 70%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민간병상 포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60, 70% 공공적인 병상을 해야지 최소한 필수 의료 서비스,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서비스의 사각지대인 강북 지역, 서울의 강북 지역, 수도권에 있어서의 경기 지역의 경기의 북부 지역, 그리고 도 지역, 에 있어서의 그런 좋은 의료기관, 양질 의료기관을 확충하면서, 그리고 민간 병원들 키워주고 투자하고, 공적으로 투자하고, 그리고 민간 병원이 개인적 성격이 아니라 법인격을 강화하고 공적 법인을 강화시키는 전략, 이게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는 이제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라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현상화 진단. 자, 전체 보건의료 체계가 이렇게 사적이다 보니까 공급 방향이 심할 수밖에 없죠.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증가하잖아요. 일본 다음인데, 일본은 보세요.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만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1000명당 급성기 병상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양 빼고 급성기 병상수만. 근데 이 급성기 병상수가 황당한 병상이 많다라는 거예요. 병원급. 물론 여기 병원이 있는 중소병원에 있는 노동조합에서 우리 병원이 황당하다는 거야? 라고 화내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정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50병상, 100병상의 병원은 좋은 서비스를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병원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라는 게 응급체계와 수술장, 그리고 중환자실, 이런 기본적인 기본 인프라가 있어야지 2차급에 있어서 기본적인 수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뇌출혈에서 수술을 한다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응급상에서 수술이 대응이 가능한데, 이런 시스템도 구축하는 데서 필요한 병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의가 최소한 50명 이상이 돼야 되고, 가로등급 1, 2등급 정도 돼야 되고, 병상으로 300에서 500병상 이상의 그런 병원이 있어야지 사실은 지역에서 제대로 된 양질의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 좋은 종합병원이라는 거죠. 그런 종합병원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느냐? 200개도 채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조금 있다는 거죠. 그 병원은 어디 있습니까? 다 서울에 있죠. 서울에. 다는 아니지만 대도시에도 섞여 있긴 하지만 서울에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급의 의료기관이 많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약점입니다. 굉장히 약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작은 병원이 과잉 공급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의료 전달 체계 입장, 그리고 사실은 인력의 양성, 시설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만듭니다. 어떤 거냐면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의사수를 보면 우리나라 병상당 활동 의사수가 굉장히 작잖아요. 엄청나게 작아요. 그러면은 당장 뭘 해야 되죠? 국가대학 만들어야죠. 지역 공공의대 만들어서 지역 의사지 양성하자. 이 말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자, 이게 왜 그 말이 안 될 수 있냐면, 사실은
분모가 너무 커서 의사 수가 작다는 말도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실제적인 지역은 그게 더 큰 문제일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전남에서 1000명당 급성이 병상수가 서울의 인구 1000명당 병상수보다 더 많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통계. 그러면 전남에 있어서는 모든 필수 보건으로 해결됩니까? 전남에 막 꿀과 기름이 있는 뭐 그런 행복한 나라로 그런 전남입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서는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는 자그마한 병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사실은 한 300평상 되는 좋은 병원으로 이런 자그마한 병원들의 인력과 시설들이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인력, 특히 의사, 간호사, 여러 가지 보조 인력이 모여야지 좋은 서비스 제공할 수도 있고,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도 훨씬 유리하죠. 단체 교섭이 강화하고 노동권이 강화될 수가 있는데, 자그마한 병원이 있다 보니까 병원도 어려워지고, 병원은 어떻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상한 진료를 많이 한다는 거죠. 재혼일수 그냥 입원시키는 진료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의료비는 많이 발생시키는데 효율성은 떨어지고 질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실 지역에 있어서 좋은 병원도 모이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분자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자 수는 작을 거거든요. 의사, 간호사 좀 다른데, 의사 수는 객관적으로 생산 자체가 양성된 수가 작기 때문에 그때는 의과대학을 양성하자는 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의료 전달 체계, 제공 체계에 있어서의 어떤 공급 문제가 이런 문제를 받을 수 있다. 간호사 수는 좀 다름인데, 간호사 수도 병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나봐야 간호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간호사는 어떻게 돼요? 간호사 인력을 적게 쓰고, 또 적게 쓴다는 이유를 또 이렇게 간호사 없다는 얘기로 자꾸 면피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큰 병원에 간호사 수를 공급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노동권도 보호될 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죠. 그리고 뭡니까? 교대직 근무도 야간 근무 4에서 5일 정도로 줄여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능할 수가 있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야간 노동 6일 7일 정도 하게 되면 전부 다 그만두게 되는 거죠. 1년 2년. 노동강도 너무 세다 보니까. 그러면은 사실 분자도 적고 분모는 병상수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간호사 수 부족이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차이가 굉장히 규모별로 차이가 많고, 이제 결국 그게 이제 결국 사망률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병원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는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미국 보세요. 별 차이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왜 차이가 없어요? 인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인력이 작은 병원이나 큰 병원이나 병상당 인력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뭐 수가 문제나 종별 가상이나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자, 이런 문제를 여기서 다 얘기하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머리 터질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쨌든 패키지를 해결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진료권의 사망률 격차도 엄청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말이 됩니까? 어디 산다는 것 자체가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선택한 것도 아닌데. 응급 체계에 선택합니까? 그쵸? 응급 상황을 보면 빨리 제 시간에 적시에 적절한 기관에 서비스를 봐야 되는데, 적정한 기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적정한 시간에 도달한 기관 자체가 질이 떨어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들고 일어서야 될 내용인데 안 들고 일어서는 거 보면 참 이상해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번 사망비 보시면 사망비가 높은 지역이 좋은 병원이 없는 데예요. 자그마한 병원은 많지만 좋은 병원, 300평상 이상의 종합병원, 어느 정도의 충분한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전문의 50명 이상, 간호등급 1, 2등급, 최소한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망률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게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 근데 의료비는 어마어마하게 쓰잖아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거시적으로는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죠. 돈은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질은 떨어져, 격차는 증가해, 사람도 불만족스러워. 이런 제도를 왜 하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정부가 돈을 안 쓰고 있느냐? 이미 GDP의 8%를 2019년에 넘어섰어요. 그럼 2023년 되면 GDP의 10%를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24년 정도 되면 GDP의 10%를 넘는다는 것은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정한 의료비 자체를 아까 말한 것처럼 공공병원 확충하고 민간병원도 투자하고, 그래서 큰 병원으로 좀 모이도록 해주고, 좀 구조조정하면 구조조정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전체적인 의료비 효율성도 높이고 질도 높이고, 그리고 노동권 차원에서도 훨씬 더 이 노동권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회주의적 보건의료 체계를 바꾸려면 결국 의료 체계가 공공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몇몇 공공병원 확충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민간도 공공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로 보건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공공보건의료 체계는 공공기관의 보건의료 체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간을 포함한 실제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최소한 종합병원 이상에 있어서의
비영리 법인까지 법인격들을 공공적으로 강화시키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요거와 함께 전체적인 전달 체계에서 1차, 2차, 3차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런 게 같이 이루어졌을 때 전체적인 이제 사익주의 보루 체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굉장히 뭐 많이 들어보신 거니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 한 100번은 보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처음 보셨어요? 제가 보고는 좀 20번 강의를 했는데. 예. 예, 그쵸. 예, 보고는 왜냐면 이게 2018년 복지부가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저도 이게 참여를 했고, 김윤 교수님이나 뭐, 많은 이제 노력을 해서, 우리는 정책 전문가가 이걸 만들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정책 전문가는 이미 오래전에 얘기를 했던 거고, 이거는 결국은 운동적으로 저는 만들었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수많은 오랜 기간 동안에, 예, 뭐, 시민사회라든지 노동조합이라든지, 우리 또 환자 단체들이 열심히 해서, 야, 최소한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나 국민이 한다면 생명안전 기본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 보건을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못할 일입니까? 이거 못하는 건 정말 나라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데 이걸 반대한 놈들은 아이고 그만해야겠다. 선제적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보장하자는 거고 이제 공공병원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공공병원만 하자는 게 아니라 공공은 당연히 확충돼야 되겠죠. 정부가 민간이 안 들어오는데 당연히 공공병원 확충해야 된다는 거 맞고 그리고 기존의 지방의료는 확충해야 됩니다. 지금 그건 병원이 아니에요. 지방의료 확 올리게 왜 서울의원만 전문의만 150명입니까? 서울의원만 150명이 많이 됩니까? 부자인 서울은 150명 돼도 되고, 저기 속초의료원은 뭐 20명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거를 용납하는 속초시장은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거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권역지역 책임의료가 해서 공공병원은 먼저 확충하고 증축해야 되겠지만, 민간병원도 정부 돈 들어가야 돼요. 최소한 법인격에 그러려면 법인이 좀 바뀌어야죠. 지 혼자 사돈의 팔촌 다 끼워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병원이 아니라 사실은 의회도 들어가고 시민대표도 들어가고 이런 이제 공적 법인을 바꾸고 그래서 그 병원을 책임의료기관 또는 책임병원을 지정해서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최소한 국민의 생명 안전에 관련된 필수 의료, 필수 중증 의료, 응급의사 심리관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분만, 어린이 의료,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수상이라고 난리 치면서 이거 안 한다? 장애인 재활, 지역사회건강관리, 감염 환자 안전, 이거는 어느 국토에, 어느 사회 구성에, 그런 국민을 넘어서야 돼요. 어느 국토에 있든 간에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한다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된다. 동의하시죠? 예. 이렇게 이거는 너무 가치적으로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의료비도 안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 전체적인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꼭 이해하시고요. 그러려면 이제 공공의료가 있으면 공공기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새롭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던 건데 이거는 이미 2016년에 이제 그 학회에 그렸던 건데 이때 공공의료 보시면서 공공기관만 써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국립대학병원도 있고 사립대학병원도 있고 여러 병원이 같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시군구 또는 시군구 이상의 중질 요건 단위에 있어서 지방의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민간 병원들이 최소한 법인격 종합병원이 좀 좋은 병원으로 돼야 되고 거기에 정부 돈이 들어와서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시스템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기존의 시장 기전이 아니라 공적 기전, 재원 조달 기전, 그리고 양성의 시스템, 여기에 밑바닥에 있는 의사, 간호사 양성, 뭐 이런 시스템들이 다 공적인 체계로 전환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1차 의료도 이제 만성질환부터 시작해서 주치로 가고 그래서 1차와 2차, 3차가 공적인 부분들이 기본으로 깔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뭐 안과도 있을 수 있고 무슨 뭐 수많은 정형외과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보조적으로 들어온 거지 메인스트림 별로 안 좋은 말인데 하여튼 메인 체계가 공적으로 구축이 되고 여기에 다른 어떤 좀 더 이제 사적 성격이 있는 부분들이 들어오는 거는 있을 수는 있지만 공적인 부분들은 공적 지원 제도가 공적 생산과 공적인 제공 체계를 통해서 작동되는 공공의료 시스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아주 어마무시한 생각을 가지고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공의료 발전 과제들을 4가지 4대 분야 12대 과제로 좋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려면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먼저 이제 국립대병원, 지방의료를 얘기했지만 민간까지 확대하겠다. 그래서 인천은 지금 길병원이 공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길병원이 지금 권역 책임의료기관에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울산은 또 국립대가 없으니까 울산대학병원이 권역 책임의료기관에 지정됐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정했으니까 돈 주고 마는 게 아니라 그 기관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문제 제기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대학병원도 점점 확장되는 게 필요하다.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공적 체계를 강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려면 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공공의대 얘기했는데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공공 간호대도 이제 앞으로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 정부 역할이 강화돼야 된다. 그래서 책임 의료기관 협력 체계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정부가 17개 뭐냐 70개 중진료권에서 책임 의료기관 지정하고 어 권역 네트워크,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겠다. 협의체를 통해서 보장하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발표입니다. 이러려면 지원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공의료 지원 센터장을 지금 임명하고 있는데 복지부를 지원하고 말은 이렇게 하는데 지원 안 하고 우리가 이제 명령을 어? 복지부가 명령하면 집행만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기관을 어쨌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수평적 관계에서 좋은 관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광역지자체는 시도 지원단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굉장히 고무적인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인력이 공적 인력들이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전문형이 들어오고 그리고 권역 책임의료관, 지역 책임의료관에 지금은 이제 국립대로 지방의료원 중심이지만 이제 민간도 여러 민간병원들이 노동조합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제 들어오고 그래서 대학병원들은 권역 지역 책임의료관 할 수 있어요. 서울 같은 데서는. 서울 같은 데라는 수도권 중에 있어서는 그런 데서는 이제 책임의료관도 할 수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공공병원이 확충돼야 되겠다. 지금 보면은 지금 70개 중진료권 중에서 공공병원이 있거나 민간병원이 제대로 안 들어와 있는 데가 한 40몇 저기 그걸 빼는 게 20몇 개가 있는데 예, 그걸 빼고 최소한 민간병원 있는 걸 제외하고 공공병원이 있거나 민간병원이 안 들어온 곳 그리고 공공병원이 중에서 아주 좀 상당히 역량이 있는 서울의원 이런 걸 제외하면 몇 개죠? 15개 합쳐서 36개, 36개가 신증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축은 9개, 9개는 민간병원이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좋은 민간병원이. 여기는 신축하고요. 이전 신축은 있는데 후졌어. 그러니까 이런 데는 거기서 중축이 안 되니까 이전 신축해야 된다는 거. 이게 6개. 중축은 기존의 지방의료원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개. 이게 기본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른 이제 그 중진료권에 지역 책임 의료계를 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없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민간병원이 우선적으로 공적 투입을 해서 그 의원이 이제 책임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만약 민간병원이 도저히 할 생각이 없다. 그런다면 공공병원 확충해야 되겠죠. 이런 방식의 개혁 과제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공공적인 개혁과 함께 의료 전달 체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실은 이 의료 전달 체계가 이제 재원 조달과 많이 맞물려 있는데 생산을 공적으로 하고 확충하고 정부 예산만 투입된다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능적으로 분화가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차는 1차 기능을 하도록 하고 2차는 2차 기능하고 3차는 3차 기능할 수 있도록 재원 조달이 건강보험이 수가체계나 지불체계 개편들 통해서 이런 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적 규제도 강화돼야 됩니다. 이제 그런 방식이 지금 정부가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또한 이제 데모하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무슨 협의체를 통해서 또 좀 딜레이하고 있는데 한번 현 정권에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5년을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음 정부에서 또 이상한 넘어가고 하여튼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개선 원칙은 환자 중심성 이게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중심성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위한 겁니까? 당연하게 지역사회 주민 환자의 관점에서 가야 되겠죠. 이 관점에서 전문가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점을 갖는 전문가가 결합돼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있어서 전문가가 자기의 전문성도 보장하는 방식으로 해야겠죠. 환자 중심성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는 야, 네 생각 안 중요해. 내 말대로 해. 이게 아니라 환자의 시각 속에서 전문가의 역할들이 결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형들이 앞으로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미국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 원칙이 환자 중심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규제와 선택의 균형. 규제가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이라는 거는 물론 주치의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선택했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3차 병원 가겠다? 응급 환자인데 응급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택시 타고 저쪽 내가 저기 뭐야 응급의료 센터에 2시간 걸려 3시간 걸려 가지고 택시 타고 가야 되겠다? 이게 선택입니까? 그럼 환자 죽는 거죠. 그쵸? 이게 선택이 아니라 결국은 전체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집합적인 참여 그쵸? 그리고 재원이라든지 어떤 가이드라인 참여에 대한 집합적 참여와 함께 환자의 의견들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쵸? 그렇지만 실제적인 어떤 그 응급 상황이라는 시간의 아주 의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이 아니라 적합한 시스템 속에 있어서 빨리 치료가 될 수 있는 응급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와 선택이 균형점들 찾는 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규제가 없어요. 규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규제는 제가 봤을 때 아무런 규제가 없는 나라가 이 나라다. 규제는 오로지 뭡니까? 의사가 병원 차릴 수 있는 규제만 있어요.
이게 무슨 규제지? 어쨌든 자 그런 게 있고요. 규정점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거시계획과 미시경제가 뭐 줘야 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중요하느냐? 사실 병원 중요한 게 아니라 1차 의료가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병원 우리 저 노조에 계신 분들 다 병원에 있으니까 뭐 신할 가문서인지 거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필요의 부분들은 큰 거는 1차 의료고 사실은 1차 의료가 예방 관련돼 보건과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1차 보건 의료가 강화되냐가 결국은 전체적인 보건 의료에서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잘 조정되고 기획되고 조정되고 그랬을 때 적절한 2차 병원 3차 병원에 있어서의 의뢰, 대의뢰 체계가 돼야지 사실 자원이 필요한 사람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돈 많다고 만약 돈 많다고 삼성병원에 마음대로 가고 돈 많다고 서울대병원 가면 되겠습니까? 필요한 사람이 삼성병원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전 세계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선순위가 돈의 우선순위여야 됩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삼성병원의 우선순위는 철저하게 중증도 우선순위로 가야 돼요. 입원을. 어? 동의하세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대기 환자는 없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대기 환자 없다고 되게 좋아해요. 대기는 없죠. 근데 대기가 진짜 없습니까? 돈 없으면 평생 대기하잖아요. 돈 있는 순서로 대기하죠. 권력의 순서로 대기 안 하고 권력이 없는 순서로 대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와 상관없이 접근권 동일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도 우선순위를 발생할 수 있으니 그거는 결국은 우선순위 그리고 이런 우선순위가 적어지려면 전달치가 잘 구축되고 일차례가 강화되면 그렇죠? 그리고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런 대의뢰가 작동이 되면 대기 환자도 줄어들면서 제대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1차 의료 강한 영국은 왜 대기 환자가 많아? 그 이유는 뭡니까? 그건 대체와 관련돼 있어요. 1차 의료에 대한 문제가 1차 의료 질을 강화시킨 것이 아니라 상당히 질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두제만 유지했고 전체적인 어떤 등록된 전체 주민에 대한 포괄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과시키지 않았고 그리고 병원에 대한 서비스를 병원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의뢰할 병원이 없는 거예요. 1차 의료기관이. 의뢰해봤자 의뢰도 돈이 못 버니까 매번 의뢰만 하는데 병원은 인력도 제한되어 있고 정부가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 이후에서 대기 환자가 엄청나게 증가한 거다. 보수당 정부에.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노동당 정부가 등장하면서 대기 환자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요거 1차 의료 강화에 기반해서 병원 서비스에 대한 정부 투자 그리고 전달 체계의 어떤 개선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앞에 말했던 공공의료 개혁과제와 이런 전달체계 개혁과제 같이 이루어져야 전체 시스템적인 효율성과 형평성 이런 것들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1차로 기반된 의뢰, 대의뢰 체계가 강화돼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 행위별 수가가 아니라 이건 좀 어려운데 뭐 ACO라는 개념을 쓰는데 어쨌든 지역별로 총액 개념을 가서 제발 그 지역의 주민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속초의 주민들은 보험료를 자기가 낸 거에 반도 못 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속초에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 자기가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좋은 병원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속초 시장을 왜 대모를 안 합니까? 속초에 사람들 보험료를 다 내고 있는데 속초 사람들은 다 서울 가서 돈 쓰고 있는데 거기 서울에서 여행비도 쓰고 밥도 먹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호자까지 다 거기서 다 쓰고 있고 속초 주민들의 돈을. 근데 속초에서 의료기관이 잘 갖춰지면 어떻게 되죠? 속초에 와서 입원하고 속초에서 밥도 먹고 속초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생태계가 살아나는 거죠. 경제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 시장하고 도지사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멍청하다는 거지. 그래서 1차 의료 강화하고 그 지역에 있어서의 자치 충족적인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역 경제에. 동의하세요?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저기 뭐 김용희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의료 강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1차 의료가 만성질환부터 시작했지만 이제 포괄적인 노인 건강관리, 포괄적 건강관리로 발전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되고 있는 거 제가 그냥 그림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이거 그림 10년째 그리고 있는데 어쨌든 될 때까지 계속 그릴 생각인데 그래서 보건소도 단란 보건소 하나가 아니라 아까 뭐라 했죠? 의료 서비스와 보건 서비스는 아래로 갈수록 1차로 갈수록은 겹쳐진 부분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1차 의료기가 뭐만 하고 있잖아요. 약만 주잖아요. 약만. 그게 무슨 1차 보건 의료 서비스입니까? 보건 서비스를 해야죠. 교육, 상담, 건강관리 해줘야 되잖아요. 혼자 못 하잖아요. 당연히 보건소가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만들고 보건지소도 확충해가지고 사실은 도시보건소 확충해가지고 1차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결합해야죠. 그러면 보건소가 제발 진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료 해봤자 도움도 안 되는데 할 필요 없이 이런 이 결합해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인력과 재원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1차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이 결합돼서 1차 보건의료 서비스, 양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기에서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을 2차, 3차로 의뢰되는 이게 이제 의뢰 대의뢰 체계죠. 복잡하지만 너무 열받지 마시고요. 이런 그림을 잘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그린 그림인데 어쨌든 그 의뢰와 대의뢰 체계에 따라서 정부가 수가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이 수가가 가는 방식으로 이런 의뢰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가 체계를 개편하자. 그리고 환자 연계 수가도 도입하고 그리고 그러려면 1차 의료 보건기관에 투입된 인력이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영국의 1차 의료기관 5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1차 의료를 담당하는 GP의 의사를 수련한 기간이 5년, 7년이에요. 전문의보다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전문 똑같이 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이랑. 그냥 오래 양성된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서비스에 있어서의 난이도나 수술의 난이도 특정 분야에 있어서 분권화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훨씬 더 많은 포괄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역량입니까? 지역사회를 알아야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왔으면은 뭐부터 합니까? 실제 제대로 된 GP는 아이가 그 부모가 폭력적인 부모야.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GP에서는 그 부모가 형사처벌 그 폭력으로 들어가는 사람 전과라는 것도 뜨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럼 말도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를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다 옷을 다 저기 벗게 해서 얘가 어디에 폭력이 맞은 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GP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인 상담 능력이라든지 지역사회 진단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케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해력 이런 걸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같이 가는 의사 혼자만 하는 게 아니죠. 여기 상담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팀들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포괄적인 역량입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케어 코디네이터를 양성해서 앞으로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그런 간호사가 많이 양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1차 의료 의사들은 간호사도 고용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문제부터 이제 바꿔서 차근차근 마련해야 되고 그룹 개원도 프랙티스도 해야 되고 보건 쪽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능 정리 필요합니다. 1차는 1차, 종합병원 2차 역할, 3차 역할들을 정립하고 여기에 따른 어떤 지불보상제도의 개편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전달 체계가 수식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필요합니다. 급성기후에 있어서의 회복기 재활에 있어서 유지기. 근데 우리는 재활이 없잖아요. 재활이 없고 그냥 요양병원만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누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으로 못 돌아가. 그러니까 뇌졸중에서 살려놨는데 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급성기 뇌졸중 환자 중에서 50%밖에 집으로 못 가요. 그러면 50%는 뭐 하죠?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2년, 3년 돈 다 쓰시고 인식도 못 하시고 돌아가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나라입니까? 사실 집에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게 커뮤니티 케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런 기관의 기능 정립, 1차, 2차, 3차의 정립이 잘 이루어지고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에 있어서 이런 전달체계의 개편도 잘 이루어지는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하다. 당연하게 법제도적인 개편,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다. 여기까지가 제가 포괄적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고요. 개별적인 내용들은 또 이제 보니까 이제 우리 저기 이조 원장님의 야심찬 계획에 따라서 어마무시한 이제 강의를 앞으로 구성돼 있어서 개별적인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따로따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시간 10분 정도 아주 열띤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질문 받고요. 가급적 1시간 반이나 2시간 사이에 첫 세미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아마 임정 교수님이 첫 발표가 총론적인 또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발표다 보니까 조금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처럼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창렬 교수님이나 김용 교수님, 김용희 이사장님 나중에 또 긴 글을 또 한번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일단 고생하셨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예, 질문 바로 할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삼청 스튜디오는 아주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로 국회 앞에서는 우리 코로나 전담병원 동지들 투쟁을 하고 있고 대전 충남에서는 위원장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본쪽 건물 구석구석에서 우리 민간중소병원 회의를 포함해서 통일위원 회의까지 상당히 많은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첫 세미나 임준 교수님이 열띤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라서 그럼 몇 분 질문을 받고 그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가급적 그 세미나 일정이 이미 공지가 됐기 때문에 각 세미나 관련해서 좀 미리 사전에 질문지를 받아서 발표자분들하고 공유하고 또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준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우리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줌이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채팅으로 또 질문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2차, 3차로 갈수록 좀 더 진화되는 그런 세미나가 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구두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서 지금 열띤 수업을 해주신 우리 박민석 부원장님 혹시 질문 먼저 시범 질문을 한번. 네네네. 잠깐만요. 예, 강의 너무 재밌게 그리고 쏙쏙 귀에 들어오게 잘 들었고요. 임준 교수님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는 이제 이 공공의료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일부러 좀 들으러 왔는데 걱정은 코로나19 시기에 공공의료 강화 관련해서 국민적인 이미 화두가 됐고 사실은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국민 여론은 80% 이상이 지지를 하고 보건의료 인력도 충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부가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어떤 계획도 내고 있지 않고 아까 이제 중진료권 뭐 다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558조의 국가 예산 중에서 공공병원 신축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건의료 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 진영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신축 공공병원에 대한 예타 면제 세 군데만 돼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 강의 3년 전에도 교수님이 저희한테 해주셨고 내용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긴 했는데 그때 그 내용이 그냥 정부 정책에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그러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공공의료 강화 투쟁을 해야 될지 굉장히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 청와대나 국회 앞에서 농성을 여러 가지 보건의료 인력 증원이라든가 공공의료 강화를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공공병원의 병상수 공공의료 비율이 10%를 넘은 적도 없고 사실은 OECD 평균 뭐 72%, 73% 가는데 우리는 뭐 10% 가지고 근근히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이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헌신을 갈아 넣어서 눈물겹게 지금 1년을 버티고 있는데 사실 고민이 많이 돼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요구하고 하지만 하나도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않아서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더 뭐 투쟁을 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지만 뭔가 좀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전문가적인 의견을 조금 더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전문가 견해이기보다는요, 그냥 같이 뭐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방향은 지금 상황은 이제 정권 초기에서는 뭔가 이렇게 그동안에 있어서 어떤 정책적 역량들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공약으로 이제 푸시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공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치적 개입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었단다면 향후 이제 그런 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몇 가지 시점에서 이제 후퇴를 많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뭐 의사들 뭐 파업 폐업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후퇴한 것도 있고 또 이제 기재부에서 선을 못 넘은 것도 있고 그래서 코로나의 어떤 국면이라는 아주 호조건에도 불구하고 잘 못 넘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후에 이런 코로나라는 환경들을 좀 더 좋은 조건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향후 뭔가 이렇게 공공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분명히 환경들은 어느 정도 이전보다 좀 나아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방식을 과거처럼 이제 몇몇 전문가 또는 정책적인 어떤 아젠다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식보다는 결국은 구체적인 우리 지역에 있어서 요구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뭐 뭐죠? 예타 면제 같은 경우도 그냥 된 게 아니라 지역 운동에 발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부가 움직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물론 다른 문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의 실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그리고 증축하고 그리고 이제 또 민간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민간병원 실제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병원들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그런 병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공적인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 이런 문제들을 지역의 운동 차원으로 풀어나가는 것도 이제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은. 그리고 그런 힘에 기반해서 사실 이제 이후에 정책의 어떤 변화, 내년에 올 변화 시기에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세미나는 내년에 어떤 그런 걸 대응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들 속에서의 어떤 지역 내에 있어서의 어떤 흐름들을 좀 더 운동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과정의 하나의 기여도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런 흐름들이 지금 상당히 지역별로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노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더 좀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좀 전개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네. 그리고 혹시 다른 분 질문을 받겠는데요.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리 줌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1층에서 우리 민간중소병원 특성별 지부장 회의를 하면서 오늘 특별히 아마 지부장님들이 집단적으로 오늘 발표를 들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 1층에 계신 우리 지부장님들 중에서 한 분이 질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특히 아마 민간중소병원이 별도 세션으로 그 세미나 주제가 잡혀 있긴 한데 4월 7일 날 오늘 또 고민을 담아서 임준 교수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이 안 되나? 어떻게 되나? 되잖아? 근데 뭐 질문을 저기 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강의를 했기 때문에 네, 농담입니다. 그래서 굳이 질문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어, 예, 그러면 우리 아주 3층 스튜디오 있대요. 네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안 풀려. 저쪽에서 풀려. 예, 민간중소병원 지부 1층에서 음소거 한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층 민간중소병원 지부.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워크숍 세미나 같이 준비하고 있는 우리 김상현 정책부장님 질문하시겠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아까 이제 전달체계 말씀하시면서 이제 일정 정도 규모의 중소 종합병원들 300에서 500병상 이제 그거 하나하고 충돌되는 지점이 이제 심평원이나 이런 데서 보면 전문 병원을 되게 많이 강화하고 선전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300에서 500병상의 중소병원들이 그런 수술 환자들을 전문 병원에 이제 뭐 뺏겼다는 표현이 적절할진 모르겠으나 그렇게 넘어가게 됨으로써 사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그 정도의 규모의 병원이 유지하기는 사실 또 어려운 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중소병원,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은 약화되고 또 전문병원으로 또 환자들은 뭐 상급에서 내려왔다고 표현하시기도 하지만 중소에 갈 환자들이 또 글로 가는 경향들도 있어서 좀 그런 지점이 충돌되는 지점이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일단은 네, 우리 질문하신 우리 김상현 정책부장님은 참고로 다 아시겠지만 우리 세종병원 지부장님도 하셨고 또 성남시립병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주 현장에서 그 나오는 절절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문 병원과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2차급의 이제 이 종합병원에서는 이제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대체하는 성격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보완적인 성격이 상당히 있기도 합니다. 그거는 전문 병원의 특성을 보면 알겠는데 전문 병원이라는 것은 응급에 기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렉티브죠. 수술을 말하면 일렉티브라고 하는 예정되어 있는 서비스, 외래 기반한 여기에 기본하는 게 이제 전문 병원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그러죠. 상과 전문의 같은 경우에도 응급 상황은 상과에서 안 봐요. 전문 병원에서 다 큰 대학병원을 보내죠. 왜냐면 저기 응급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예를 들면은 항문대장 뭐 저기 전문병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안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보면 그건 응급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특정 질환에 대한 일렉티브 수술에 기반한 진료에 기반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종합병원과 대책 지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들이 이제 상당 부분 견제를 받거나 진료 내용에 상당 부분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본은 그런 환경이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뭘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거는 전달 체계에서 그렇게 정리하는 거는 폭력적인 거죠. 그건 없애고 다 종합병원하라 이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의 초점은 그런 부분에서 포커싱 하지 말고 필수 중증 의료 분야인 예를 들어 응급외상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모자에서 분만이라든지 분만 같은 경우에는 전문병원이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분만 중에서도 하지 않은 신생아라든지 고위험 분만 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지는 어떤 그런 공급 체계를 확충하고 만들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보완적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문병원과 전문병원이 따로 종합병원 가는 게 아니라 그 진료권에 있어서 메인이 해당돼 중심이 되는 종합병원 즉 책임의료기라는 종합병원이 있고 여기에 연결되는 전문병원도 있고 이거 연결되는 재활병원 뭐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협력 체계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갖춰지려면 가장 중심이 되는 병원은 먼저 구축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심이 되는 병원이 공공병원이 있는 지방의료원이 만약 그런 수준으로 환이 올라간다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런 책임을 부여하겠죠. 그러면 그 책임이 있는 이제 그런 지방의료원에서 환자 다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일종의 그 중진료권에 있는 그런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해야지 협력 모임을 해서 환자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역할분담하고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 환자 입장에서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아니 이쪽에 진료 가면 훨씬 더 진료비도 싸고 좋은데 나는 안 보고 전문병원으로 가라 이게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하게 표준화 문제가 나오겠죠.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동일한 진료가 유지돼야 되고 진료비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협의가 필요하고 여기에 따라서 정부는 수가라든지 지불제도에 대한 개편제를 같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체계들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 그 첫 출발은 저는 아까 앞서 얘기했던 중심이 되는 기관들을 일단 만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현 정부 정책에 있어서의 권역 책임 의료기관과 지역 책임 의료를 확충하고 지정하겠다라는 게 이제 애초에 출발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지방 의료원을 이제 지정을 해놨는데 그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지방 의료원이 없거나 민간 병원이 있는 데 대한 민간 병원을 지정하고 확충해주는 그런 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는 돈 들어가니까 소프트머니는 줄 수 있어요. 소프트머니는 내려가고 있어요. 뭐 본부를 구성하는데 뭐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 채용해가지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사업이랑. 이건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걸 가로막는 것은 재정 당국이겠죠. 기재부나 복지부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고는 있으나 그거 그러려면은 상당히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되고 그 재원이라는 건 결국 우선순위일 거 아니겠어요? 여전히 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재원 투입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도로는 닦아도 병원은 안 닦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재정당국과의 싸움일 텐데 그러면 재정당국과 기재부하고 데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그거는 시민의 목소리, 주민의 목소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도지사 입장에서 아니면은 선거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우리 사무처장님 아까 질문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교수님 강의 시작할 때 졸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재밌게 강의를 해주시네요. 아까 속초시장 얘기를 자꾸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하셔서 그런데
그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적 자립도가 워낙 낮다 보니까 국가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속초시장 지자체장 한 명이 분노한다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사실은 그게 되게 고민스럽거든요. 예.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나가면 큰일인데 속초시장님이 잘못은 없어요. 제가 이제 예, 강의 재미를 위해서 사실은 기초지자체단체장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예, 권한이 없고, 그러니까 힘이 있는 돈이 있는 성남의료원만 성남시만 성남의료원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 뭐 수원도 만들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그럴 재정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공공병원이나 어쨌든 의료에서 접근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결국은 도가 하는 겁니다. 그건 전 세계 다 똑같아요. 모든 데서의 보건의료, 공공병원뿐만 아니라 민간병원의 투자도,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 공공병원 50%, 민간병원 50% 얘기하는데 민간병원 50%가 민간이 재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주정부가 다 돈을 주는 거예요. 시설 장비에 대한 걸 다 주정부가 하는 거예요. 주정부. 민간은 운영만 하는 거예요. 운영만. 그러니까 주정부가 야 병상 많아, 병상 지워. 그러면은 민간병원이 병상 줄여요. 공공병원은 못 줄여, 노조 때문에. 그렇죠? 민간병원은 운영의 자율성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거죠. 오히려 리지드하는 거예요. 공공병원이. 그러니까 공공조 다 운영하는 거예요. 저기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 병상 안 되겠다는 병원 보셨어요? 독일에서? 미국도 없어요. 그런 거는 이 지역 민간이든 공공이든 간에 다 공공 역할을 하는 거죠. 원래 병원이라 한다면 그래야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부분의 나라는 유럽은 그게 맞죠. 우리로 말하면 도지역, 도에 있어서의 병원 확충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인력에 대한 공급에 대한 총괄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도가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고 재정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요새 뭐 분권세 많이 하잖아요. 분권 재정 얘기하는데 분권 재정을 굉장히 확충할 필요가 있고 분권 재정의 상당 부분들이 보건의료 재정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거를 이제 시도가 얘기해야 되고 시도지사가 아까 말하는 시도지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뭐 속초시장을 그냥 우스갯소리 한 거고 사실은 강원지사, 경남 뭐 이런 지사들이 이걸 목소리를 내고 자기 주민들의 이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죠. 수도권의 자원이 가고 있죠. 이거를 강력하게 국가에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게 주민의 힘을 발휘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분권 뭐 재정이라든지 그리고 이 공공의료 확충의 예산들을 따오는 방식 그리고 민간도 마찬가지 민간 지원도 더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뭐 예정된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요. 그 한두 분 정도 더 질문을 받고 오늘은 우리 첫 세미나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혹시 지역에서 아까 경기본부가 제일 먼저 들어오셨는데 혹시 경기본부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아마 오늘 첫 번째 발제는 앞으로 이제 총 12회 그 세미나 진행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까 말씀처럼 우리나라의 뭐 누구는 의료 공급 체계라기도 하고 의료 전달 체계, 의료 이용 체계, 뭐 의료 제공 체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병원, 의료기관, 네, 어떤 공공적 발전 또 거기서 노동자의 역할 이런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세미나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아마 어렵게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임준 교수님이 되게 쉽게 힘있게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요 발표는 우리 이제 교선실하고 김상현 부장님 같이 준비해서 이제 교육 자료로 영상으로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차부터는 조금 더 잘 준비를 해서 좀 더 그 효과적으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음 일정 소개 잠깐 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2차 세미나는 바로 다음 주입니다. 3월 24일 날 예정돼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보통 우리가 공공의료의 중심이라고 하면 이제 서울대병원을 많이 떠올리는데 어떤 최근에는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국립중앙의료원 우리가 NMC가
한국 공공의료의 어떤 컨트롤 타워라 그럴까요? 중심이자 심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우리 한림대 주영수 교수님께서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4월달, 5월달로 넘어가면 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보건의료노조의 4대 특성이죠. 공립대, 사립대, 민간중소, 지방의료원. 여기 4대 특성과 관련해서는 사전, 사후에 좀 준비를 많이 하기 위해서 격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4월, 5월 지나면은 이제 6월 달은 거의 매주 진행을 합니다. 특수목적 공공병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보훈 산재, 적십자, 그리고 국립암센터, 원자력, 정신보건, 노인요양 재활 이렇게 해서 주요 특성을 꼼꼼하게 매주 단위로 들여다볼 생각이고, 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저희 준비팀이 해당 지부랑 가급적 많은 좀 준비를 같이 하고 기획을 하려고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발표에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1차 의료랑 커뮤니티 케어는 조합원은 많지 않은데, 아까 임윤 교수님도 강조하셨지만 어쨌든 제일 기본이 되는 그런 의료 체계이기 때문에 1차 의료랑 커뮤니티 케어를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항상 저희한테 좋은 강의 하시는 김윤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전체 마무리하는 그런 강연을 준비를 하실 겁니다. 이렇게 총 12회가 짜여 있습니다. 짜여 있고, 이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해당 지부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눴지만은, 우리가 종교병원이라고 하는 기독교, 가톨릭, 불교, 온불교 재단의 병원이라든지 또 빅5 병원이라든지 또 상급종합병원 같이 이렇게 좀 더 특화되고 특성이 있는 그런 그룹과 관련해서도 우리 오늘 첫 강의해 주신 우리 임준 교수님과 상의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해당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또 준비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세미나 좀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혹시 처장님 마무리 말씀 없으시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 24일 날 2시에 좀 더 변화되고 발전된 모습으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우리 노래가 있죠.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7월 7일까지 수요일에는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세미나와 함께 할 것을 같이 약속하면서 우리 힘찬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